오늘 열린 헌재 최종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제출한 최종 의견서를 통해서 사익 추구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소추위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맞섰습니다. 김평우 대통령 대리인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다음에 세월호 같은 재난 사고가 안 날 것 같으냐고 막말을 하며 박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 피해자가 죽었다는 논법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흡 대리인 역시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나고 기각되면 혁명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박 대통령 불출석 상태에서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헌재는 통상 선고 사흘 전 양측에 통보해온 만큼 3월 둘째 주에 선고 날짜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행은 특검이 주요 목적을 달성했다며 연장 신청을 거부했지만 특검 측은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사당은 3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새로운 특검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들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예비주자와의 인터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차례입니다. 특검 연장 거부를 비롯한 현안과 후보 검증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뉴스룸 2부에서 인터뷰합니다. 전국 유일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에서 신입생들의 입학 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학교 재단 이사장이 국정교과서 추진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JT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통해서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달라. 오늘 81일간의 탄핵 심판 변론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이 헌재 재판부에 한 말입니다. 국회 측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대통령과 비선 실세의 놀이개가 됐다는 말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출석하지 않은 박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단순한 지인이고 두 재단에 돈을 내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며 세월호 참사 때도 보고를 받고 대응했다는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거친 발언은 막판까지 계속됐습니다. 입에 담기 좀 민망합니다마는 김평우 변호사는 사람을 때려잡으려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고 국회를 상대로 발언했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최종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헌재를 연결해서 최종 변론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변론은 지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석 기자, 지금도 대통령 측의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오늘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권성동 소추위원장부터 변론을 시작했는데 탄핵 필요성을 물론 강조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국회 소추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먼저 나와서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을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갈구하고 있는 정의라면서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선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대통령 측은 어땠습니까? 최근 변론이 좀 막바지로 가면서 굉장히 거칠어졌다 이런 비판이 컸는데요. 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번 탄핵에 대해서도 이 탄핵 절차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무효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늘 역시 탄핵과 관련해서 인용 시에는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또 이런 막말을 또 반복을 했는데 사실상 재판부를 또 위협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계속됐던 재판부와 그 재판관 그리고 국회 소추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국회 측이 제출한 최종 서면을 보면 박 대통령의 비밀 누설이라든가 권한 남용,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탄핵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양측이 하나하나 공방을 벌였습니까? 네, 국회 측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17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최종
변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 측도 자신들의 변론 시간에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형태로 최종 변론이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대통령이 비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누설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오랜 지인 관계였기 때문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요. 그 외에 그 미리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이 문화융성과 스포츠 인재 양성이라는 정책 기조에 의한 것으로 기업 출연금을 받아서 재단 설립을 도운 것뿐이다. 이런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을 하거나 기업에 아는 사람을 취업시켜준 문제에 있어서도 대통령 본인이 관여된 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서면하고 증거조사, 증인신문을 통해서 양측이 주고받은 내용하고 달라진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박 대통령의 입장문을 이동욱 대리인이 중간에 낭독을 했다고 들었는데 역시 기존에 주장하던 것을 그냥 반복한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동욱 변호사가 낭독한 그 박 대통령의 의견서를 보면요. 주요 내용은 자신은 그동안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면은 최순실 씨 부분이다. 이런 점만 다시 반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던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인데 질타를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특별히 이 얘기를 넣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부회장이 최근에 구속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이 부회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뇌물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의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요.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를 인정을 해서 대통령 본인의 혐의가 명확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말을 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입장문 하나하나가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현재 나가 있는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 변론인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을 통해서 A4 용지 14쪽짜리 의견서만 제출했습니다. 인사권 개입이나 뇌물수수, 기밀 유출 등 모든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서령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신념을 갖고 펼친 정책이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추위의 주장과 수사 내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기존 기자간담회나 인터넷 TV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사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선 공무원 임면권자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면서 아무 잘못이 없는 공무원을 면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소추위 측은 최순실 씨가 사익 추구를 위해 인사에 개입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허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운영에 대해선 정경련이 주도한 것으로 기업이 사회 환원과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추위 측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재단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맞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책임론에 대해서도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소추위는 당시 했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1차 보고를 받고 바로 위기 상황실로 갔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추위는 특히 박 대통령이 언론 오보 탓을 했지만 세월호 오보는 보고된 바가 없으며 사후에 꾸며진 변명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 주변 사람의 잘못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른다, 관여 안 했다는 주장은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예, 박 대통령은 오늘 진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이전처럼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정치부의 김혜미 기자와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은 역시 이제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던 세월호 7시간의 문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추가적으로 밝힌 내용이 없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관저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현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좀 구조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건 네. 이전에도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걸 원했던 그런 질문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아니면 당시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하길 바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예. 이전에 이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힌다 이러면서 몇 가지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아주 빈틈도 많고 배치되는 내용도 적지 않았는데요. 예. 그 보고서의 문제는 한둘이 아닌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 내용을 보면요. 국가안보실이 사고 발생 4시간 만인 오전 11시 20분에 대통령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유선으로 설명했는데 오후 3시까지 아무런 지시를 내린 기록이 없습니다. 예. 그러고서는 3시에야 심각성을 알고 중대본에 가자고 한 뒤에 머리 손질을 3시 35분부터 20분가량 이렇게 받고요. 그다음에 중대본에 도착한 게 오후 5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예. 그때 제시했던 일과표에 보면요. 머리 손질을 받으면서 또 다른 보고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손질은 관저에서 받고 그리고 다른 보고는 또 집무실에서 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간중간에 비는 시간, 이런 시간에 뭘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네. 결국 이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은 안 나온 것이죠. 네, 그렇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제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한다라는 지적이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고.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단도 역시 중요한 탄핵 사유인데 네. 기업 모금을 공익 목적으로 한 것도 과거에 얘기하고 그렇게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기업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공익재단에 기부한 걸 뇌물로 오해받게 해 안타깝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역시 예. 이전과 같은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인이 엮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승철 부회장은 이미 공판에 나와서 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그리고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아주 자세히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이고, 네네. 뭐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돈을 걷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기업이 모두 다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 공익 목적의 자발적 기부 행위였다는 표현은 사실상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뇌물 혐의냐 아니면 이게 단순 강요냐 이걸 가르는 부분은 사실 대가성인데요. 예. 특검은 대가성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고요.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그 영장을 영장이 발부한 나왔죠. 거죠. 예. 그 삼성의 대가성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핵심으로 거론이 되곤 했는데 오늘 대통령은 국민연금 관련 부탁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으로부터도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 청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특검 조사에서 문영표 전 장관이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아서 국민연금에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고요. 그래서 문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관계는 뭐 물론이고 네. 최 씨한테 기밀을 유출했다 이런 내용도 다 부정을 했습니다. 네, 다 부정했습니다. 예. 오늘 최순실 씨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오늘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소소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쉬운 표현에 대해서 도움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 그 초기 사과할 때보다도 네. 한 걸음 더 안 나간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로부터 공직자를 추천받아서 임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일단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네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사용한 대포폰 2대, 네네. 여기에 이제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청와대 자료가 178건이 넘어간 것으로 이미 나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95건은 최순실 씨가 다시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 헌재 출석해서 한 말은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들어서 연설문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했다. 이런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사개입 문제도 사실 그 심각한 탄핵 사유로 소추위원은 설명을 했는데 그 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인사개입 문제 없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차은택 씨가 이미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자신이 김종덕 전 장관이라든지 뭐 김상률 전 수석 이런 몇몇 인사들을 추천했고 실제 그대로 그것이 임명이 돼서 사실 스스로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놀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진행하죠.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다음엔 세월호 같은 재난사고가 안 날 것 같은가?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고 기각되면 혁명이란 말이 나온다. 오늘 헌재 심판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들로부터 나온 발언들입니다.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 불륜에서 사건이 시작됐다는 이른바 음모론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악담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월호 같은 재난사고가 안 날 것 같냐면서 박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 피해자가 죽었다는 논법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친구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건 조선시대의 연좌제 주장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동읍 변호사는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고 기각되면 혁명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말고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 심판 사건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면서 고영태 녹취를 들어보면 사건이 최순실의 불륜에서 시작됐다고 음모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은 일제히 돌아가면서 장시간 발언에 나서 최종 변론에서마저 시간 끌기와 여론전에 호소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처음부터 이렇게 탄핵 심판 절차를 통째로 문제 삼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정도였죠. 그러다가 대리인단의 전략이 불복 프레임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특정 변호사의 개입 이후에 두드러진다는 분석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헌재는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 신청을 취소시키면서 시간 끌기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김평우 변호사가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 합류 이후 대리인단은 공정성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일 15차 변론에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언성을 높이더니 16차 변론 땐 구인 체제 선고가 아니면 내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심판 불복을 시사했습니다. 대리인단이 강일원 재판관이 편파적이라며 기피 신청서까지 낸 것도 김 변호사가 합류한 뒤였습니다. 앞서 다른 대리인 변호사들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긴 했지만 심판 결과 불복을 공론화한 건 역시 김 변호사가 처음이었습니다.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결국 탄핵 심판이 불리해진 상태에서 강경론자인 김 변호사를 합류시킨 대리인단이 계획적으로 불복 프레임을 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도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침묵할 권리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이다. 헌재 결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대통령이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이나 야당이 한 말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입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재판부를 공격하고 심지어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대통령의 말이 부메랑이 되온 경우가 꽤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3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 후에도 헌재 결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6년에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고 했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헌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재판부는 지금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004년 당시 탄핵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에 불출석하는 건 탄핵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달라진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를 비난하며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승복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로써 탄핵 심판의 모든 변론이 마무리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3월 둘째 주로 예상되는 헌재의 최종 선고를 위해서 앞으로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임지수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평의 준비에 들어갑니다. 평의란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한 합의를 말합니다. 평의가 열리는 방엔 재판관들 이외엔 기록원조차 출입할 수 없고 도감청 방지 장비도 설치돼 있습니다. 재판관 8명은 선고 전까지 이곳에 모여 여러 차례 비공개 평의를 하게 됩니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가장 임명일자가 늦은 이른바 막내 재판관부터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평의 내용을 근거로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결정문 작성에 본격 착수합니다. 결정문은 재판관들의 선고에 대한 판단 근거 논리를 담게 됩니다. 다수 의견은 물론 재판관들의 다양한 소수 의견과 별개 의견까지 표시됩니다. 이제 헌재 안팎에서 주목하는 건 선고 일정인데 보통 선고 3, 4일 전에 날짜를 확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어서 선고일에는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정문을 읽게 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자, 운명의 2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2주 동안 평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부분에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는지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를 잠깐만 좀 연결하겠습니다. 중구 순화동 스튜디오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이제 토론에서 제일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쟁점이 있다면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17차례 변론을 거치고 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다 청취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심증을 형성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재판관들이 지금 탄핵 사유가 13개나 되는데요. 이 부분을 다 그 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일부만 판단할지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다만 또 이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과연 형사소송법의 어떤 부분까지 규정을 적용해서 탄핵 심판의 어떤 결론을 낼지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원래 그 탄핵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더라도 탄핵 인용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건 맞습니까? 네, 여러 가지 청구 원인 중에서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있고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면 예.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지금 강일원 수석재판관을 향해서 국회 탄핵소추의 수석 대리인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했고 8인 체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기도 했고 헌재 공정성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하여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대리인단 측의 이런 주장이 어떻게 혹시 그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 저는 대리인단의 그러한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히려 재판관들에게 부당한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까지 변론 절차 전 과정을 지켜보면 재판관들이 오히려 대통령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받아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설득력이 없는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워낙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평의 중간에 논의 내용이 바깥으로 새나가는 걸 굉장히 민감하게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그런 게 새나간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평의는 재판관들에게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법률상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의 그 격언으로는 평의의
내용은 무덤까지 같이 가져간다라고 예. 이렇게 할 정도고요. 그런가요? 실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뭐 재판관실에 뿐만 아니라 평의실에도 전부 다 도감청 시설을 하고 있고 예. 재판관들도 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이 보안 유지에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 3년 전에 만 3년은 안 됐습니다만 통진당 해산 결정의 경우에 선고 전에 청와대로 전달이 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 쪽에서 아니다. 당일 아침에 표결했기 때문에 절대 먼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결정문을 미리 써놓고 당일 아침에 표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뭐 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통상적으로 그 최종 변론기일이 이제 종결이 되면 재판관들이 본격적으로 탄핵 사유의 전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평의를 하고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예. 이런 결론이 내려지면 바로 결정문 초고 작성에 들어가고 결정문에 대한 회람을 통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집중이 되면 예. 모아지면 비로소 이제 선고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데요. 선고 기일을 통지할 때는 이미 재판관들은 이미 결론이 나 있고 예. 결정을 선고할 정도로 어느 정도 결정문이 작성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결정문을 작성해 놓고 선고 당일날 아침에 그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예.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고 기일을 알려준 건 보통 한 3, 4일 전이라고 들었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3월 9일이냐 10일이냐 13일이냐 이 중에 하루 정도는 뭐 선고가 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날짜에 따라서 만일에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선거 날짜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혹시 헌재가 그런 것도 신경 씁니까? 글쎄 재판관들은 뭐 대통령 선거일까지 뭐 고려를 해서 선고 기일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선거일을 고려해서 뭐 기일을 잡지는 않을 거고요. 예. 재판관들은 최대한 빨리 뭐 결론에 이르고 결정을 선고할 정도로 어느 정도 결정문이 완성이 된다면 예.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통보하고 선고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13일, 9일, 10일 이 중에 13일보다도 9일이나 10일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모양이죠?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9일이나 10일이 더 오히려 더 좀 선고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원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헌법재판소 안은 물론 바깥에서도 기자회견과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탄핵을 촉구하는 쪽과 이에 반대하는 친박단체가 동시에 모였습니다. 친박 측은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찰 경고를 받는가 하면 재판소에 들어가서 항의하겠다고 나서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남성이 경찰에 끌려갑니다. 경찰의 경고에도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집회를 계속하자 강제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헌법재판소 앞은 오전부터 친박단체 시위와 경찰의 해산 명령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후 들어 변론이 시작될 즈음 탄핵 무효를 외치는 구호도 더 커졌습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맞은편에선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헌재가 헌법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민주주의 파괴 핵심 범죄자 박근혜를 파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겠는가? 돌발 상황도 수시로 발생합니다. 재판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항의를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자, 갑시다. 사회자가 외치자 수백 명이 전진하면서 경찰 통제선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헌법재판소 안으로 돌진하려는 남성을 경찰이 가까스로 막아서기도 합니다. 아예 길에 드러누워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오는 3.1절에도 탄핵을 둘러싼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요청서가 접수된 지 열하루 만이고 수사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 나온 결정입니다. 황 대행은 기한 연장 불승인 사유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검법에 명시된 주요 내용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이번 수사의 핵심인 대통령 대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죠. 결국 특검은 70일 만에 미완성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황대행이 내놓은 특검 불승인 사유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따라 마무리되지 못한 내용은 검찰의 인계에서 추가 수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재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은 특검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황대행에 대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검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검은 수사 마지막 날인 내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0여 명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예, 그렇다면 황교안 대행이 주장한 특검 연장 거부 사유에 문제는 없는가? 정치부 안지현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수사 기간이 짧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강조했죠. 네, 뒤에 나오는 발표문을 한번 직접 살펴보시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검의 수사 기간은 내일까지가 정확히 70일입니다. 그러니까 115일은 앞서 검찰의 수사 기간까지 넣은 겁니다. 예. 또 역대 특검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12번의 특검 가운데 연장이 안 된 건 이번 특검을 포함해서 3번뿐입니다. 또 이번보다 수사 기간이 짧았던 건 5차례였습니다. 예. 특검법 취지와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특검도 곧바로 반박을 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특검이 수사를 하도록 한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눈치 안 보고 잘할 수 있느냐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예. 그런데 특검에서도 이 대통령 대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특검이 대통령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이 대통령 측이 이를 미루고 또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이어가면서 사실상 거부한 건데요. 예. 이 때문에 특검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했다는 내용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결정적인 혐의가 새로 나왔는데 아직 진행 중인 것도 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차명폰입니다. 예. 이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이 이 관리한 차명폰만 70여 개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 씨가 썼던 겁니다. 특히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지난해 10월 24일에는 이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밤새 10여 차례 이 차명폰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이 결정적인 두 사람의 고리인 차명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사실 압수수색을 해서 차명폰을 확보했다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도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꽤 양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차명폰 70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루 종일 매달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치권의 책임을 돌린 내용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이 특검 연장이나 이 특검법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야4당은 이미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강력히 요구를 해왔습니다. 오히려 오직 이 자유한국당만이 황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먼저 새 특검법을 통과시킨 건 맞지 않다면서 반대한 건데요. 예. 이를 정치권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건 역시 적절치 않은 주장입니다. 이 황대행은 국회가 특검법 개정 합의를 못했다고 탓하고 또 자유한국당은 그 반대 주장을 펴면서 결국 시간만 끈 셈입니다. 예. 아마도 오늘 그 발언 중에 가장 모순이 나온 것은 탄핵 인용으로 만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거기에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이제 특검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황대행 주장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이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예.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건 유권자들에게 다음 대선의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당한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황대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검찰에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논리대로 하자면 검찰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수사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 특검 수사가 연장이 안 될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검찰로 이첩된 후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입니다. 예. 다음 정권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될 텐데 이 검찰이 대선 때까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황대행은 대선 영향을 이유로 당분간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미룰 명분을 준 셈입니다. 예. 더 나아가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은 뭐 늘 나오는 어찌 보면 단골 메뉴처럼 국정 안정, 어려운 경제 상황, 또 북한 위협 이런 것들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특검 수사와 그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논리대로라면 특검이 수사를 하면 국정 불안이 가중되고 또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이 검찰이 수사를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건지 과연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지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특검법 연장을 거부하자 야권은 새 특검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사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야4당 원내대표는 긴급히 만나 3월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안건은 새 특검법입니다. 특검 수사 기간을 늘리는 기존 특검법 개정안은 무산됐으니 아예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3월 임시국회 소집에 4당이 합의했고 자유한국당에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새 특검법에도 부정적이어서 입법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야당은 더 이상 억지 주장하지 말고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야3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 대행이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건 직무유기에, 그리고 특검 연장을 거부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이유입니다. 권한대행은 국정농단의 비리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공범으로서 이를 결포버린 겁니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소추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 연장을 반대한 건 비판받아야 하지만 법률상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특검의 대통령 대면 조사가 결국 무산된 뒷얘기를 오늘 특검이 풀어놨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측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줬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특검은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위한 조율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경호를 문제 삼자 조사 장소를 청와대 경내로 정했습니다. 또 피의자로 기록되기 싫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특검은 대통령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줬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특검은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녹음과 녹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 녹음, 녹화는 선택사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최소한으로 제한한 요구마저 거부한 겁니다. 대통령 측은 녹음 녹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대면 조사에 무산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역시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거가 가득한 범죄 혐의 현장을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하지 못한 데 따른 항의를 내비친 겁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여권에선 황 대행 옹호론과 특검 무용론이 나와서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대행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의 한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안무치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도 전혀 없는 최악의 한 팀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황대행을 규탄하면서 그동안 특검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별수사검사는 청와대의 실질적인 거부와 사실상 조직적 방해로 수사의 난항을 계속 겪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황대행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탄핵 의결 당시에 사퇴하든지 함께 탄핵됐어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황교안 총리에 대한 탄핵이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황대행의 거부를 예상했다면서도 그래도 특검을 연장하는 게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주자들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박영수 특검은 편파 야당 특검이라며 황대행을 탄핵하겠다는 야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른바 선의 발언 이후에 지지율이 주춤했던 안희정 지사가 오늘은 20% 아래로 떨어진 조사까지 발표됐습니다. 특히 호남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3.5%로 계속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 뒤를 안희정 충남지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었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0.1%로 공동 4위였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건 지난주 주춤하기 시작한 안 지사의 지지율이 20%선 아래로까지 내려온 겁니다. 안 지사의 지지율 하락세는 야권 강세 지역인 호남 지역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8.9%포인트가 떨어진 건데 이곳에서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11.4%포인트가 뛰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안 지사가 중도 보수층을 향해 던진 메시지가 논란이 되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문 전 대표 쪽으로 결집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조사에서도 문 전 대표 지지율은 3%포인트가 오른 반면 안 지사의 지지율은 5.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러자 안 지사도 이번 주 들어선 야권 주자로서의 선명성을 다시 내세우기 시작해 민주당 경선 구도가 새 흐름을 맞고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김정남 암사 사건은 당초 알려진 북한 정찰총국이 아닌 국가안전보위성과 외무성이 주도했다고 국가정보원이 오늘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 조직적으로 전개된 국가 테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김정남 암살엔 2개의 암살조와 1개의 지원조가 투입됐다고 분석했습니다. 2개의 암살조는 북한 국가안전보위성 소속 1명과 외무성 소속 1명 등 2인 1조로 구성됐으며 조별로 다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국정원은 다양한 조직이 동원된 테러로 사실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의해 조직적으로 전개된 국가 테러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남이라고 정확한 신원은 안 밝혔습니다만은 우리 국정원에서는 김정남이 확실하고 관련 내용을 봤을 때 국가 테러다. 김정남의 피살 소식이 북한 내 상류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을 준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중국이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북한 경제가 위기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7억 8천만 불이 손실이 예상되고 30여만 명의 고용 감소가 예상되고 GDP도 2.5%가량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또 우리나라 국정원장에 해당하는 김원홍 전 국가안전보위상이 연금 상태고 보위성 부상급 간부 5명 이상이 처형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정은에게 허위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경북 성주에 있는 골프장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롯데가 오늘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장 내일 부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이제 말 그대로 미군 땅이 되고 사드 배치는 눈앞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롯데가 사드 부지 제공을 의결한 직후 국방부가 공지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내일 교환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교환 계약은
국방부가 사드 부지로 성주 골프장을 받는 대신 그 가치만큼 남양주에 있는 군용지를 떼어내 롯데 측에 넘기는 것입니다. 교환 계약이 끝나면 주한미군 지휘협정, 즉 소파에 따라 군은 성주 골프장을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드 부지가 사실상 미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향후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통 부지 공여 절차가 끝나면 기지 설계와 환경 영향 평가, 건설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부지 공여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성주 골프장은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공사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야권에서는 군 당국이 조기 대선에 대비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는 신입생들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입학 거부나 전학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학교의 재단 이사장이 국정교과서 추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에 합격한 신입생 김모군의 아버지가 오늘 아들이 입학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로 수업하는 학교에 아이를 보낼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왕구 할머니나 이런 역사들 이렇게 왜곡하는 이런 교과서를 저도 굴욕감을 느끼는데 쟤네들은 어디 안 느끼겠습니까? 지난 24일에도 신입생 이모군이 대구에 있는 학교로 전학하겠다고 학교 측에 통보했습니다. 문명고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이후 경북교육청에는 입학 취소나 전학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명고 홍택정 이사장이 일부 교직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민노총의 벽을 넘어 정의가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국정교과서를 선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수의 힘을 모아 문명을 도와달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는 교과서 선택에 이사장이 개입했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재단의 학사 개입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포털 사이트 연관 검색어 많이들 보시죠.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검색한 다른 단어들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게 돈 받고 조작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송우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네이버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어떤 연관 검색어가 뜨도록 조작했는지 기록한 업체의 장부입니다. 식당, 학원, 화장품 등 업종이 다양한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병원들입니다. 시력 교정 수술을 검색하니 장부대로 특정 안과와 의사의 이름이 확인됩니다. 광대뼈 축소를 검색하니 역시 조작한 성형외과와 원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색한 결과니 실력 있고 믿을 만한 병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조작됐던 겁니다. 조작 한 건당 수십만 원이 드는데 장부에 나온 대부분의 병원들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또 다른 업체에다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한 성형외과는 다른 병원들도 다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저희 병원만 지금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자체가 이렇게 거의 대부분 들어와 있다가 보니까 한 병원은 가슴 수술 등 서로 다른 10여 개의 수술을 검색해도 다 자기 병원의 이름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조작 업체는 치밀합니다. 만나서 미팅하신 분이라고 할까 저희가 연관 검색어는 절대 저희랑 인연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 절대 안 열어드리고 있어요. 네이버는 매번 알고리즘을 바꿔 조작을 최대한 막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모르는 이용자들은 조작된 연관 검색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여자중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희롱한 사실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 학교 교장이 이를 은폐하려 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트위터에 공개된 서울시내 한 여중 여고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제보입니다.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중의 김모 교장이 교육청 조사를 앞두고 학교를 명예훼손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교내 방송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 교장은 또 사건이 공개된 이후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무시했고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 교장에게 정직 처분을 하도록 학교 법인에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은 트위터를 통해 성희롱 사실이 공개된 교사 8명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여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보가 입수된 교사 29명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나 체벌을 한 사실이 확인된 9명에 대해 주의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JTBC 홍지유입니다. 올해로 89회를 맞은 아카데미가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잘못 호명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역사적인 혼란으로 기록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카데미의 풍경을 바꿨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라라랜드. 라라랜드 제작진과 배우들의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상작이 적힌 봉투가 잘못 건네진 것이 확인되면서 3분여 만에 작품상의 진짜 주인공은 문라이트로 정정됐습니다. 흑인 동성애자의 성장 과정을 그린 문라이트는 인종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라라랜드는 최연소 감독상 등 6관왕에 올랐습니다. This was a movie about love, and I was lucky enough to fall in love while making it, and it means the world to me that you're here sharing this with me. Thank you. 백인 잔치라는 비난을 받아온 아카데미는 올해 남녀 조연상에 흑인을 선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반이민 정책이 역설적으로 아카데미의 다양성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to President Trump. I mean, remember last year when it seemed like the Oscars were racist? 스타들은 레드카펫에서 저항의 상징인 파란 리본을 달았고 뉴욕타임스는 시상식 내내 반트럼프 TV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올해도 수많은 화제를 쏟아낸 아카데미 시상식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영화인들의 반감으로 분열 위기에 놓인 미국의 모습을 드러낸 채 막을 내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구소윤입니다. The truth is, our nation is more divided than ever. The truth is, alternative facts are just plain delusional. The media needs to be held. The truth is, what one taught is harmless. The truth is,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죽어라, 죽기 전에. 그래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이상을 담보할 새로운 정신으로 태어나 힘들여 자라가기를. 대표적인 보수 농객으로 꼽히는 소설가는 약 석 달 전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사뭇 격앙된 어조로 이런 화두를 던진 바 있습니다. 물론 촛불과 언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다가 나온 나름의 결연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는 보수의 가치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부서지고 죽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즉 죽어도 죽지 않는 사즉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꼭 30년 전 6월 항쟁 당시에 시민의 거센 민주주의 요구에 직면했던 권력자 역시 살기 위해 죽는 결정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 후보가 자신을 밟고 가도록 했다.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다.
권력자의 내리막이 집단의 내리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위를 도모하고자 하는 생존의 방식이었겠죠. 그리고 그것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되풀이되기도 했습니다. 퇴임 이후에 검찰 수사에 직면한 전직 대통령. 내 인생의 실패는 노무현의 것일 뿐 진보의 실패는 더더욱 아니다. 내 인생의 좌절도 노무현의 것이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좌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여나 자신 때문에 이 땅의 진보란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을까 그는 진보의 내리막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 심판 최종 변론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이 순간 광장의 한쪽에서는 위협의 언어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장에선 모욕과 불복의 언어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시 펼쳐본 그 소설가의 문구. 위기란 곧 존립이 위협당한다는 것. 이 쇠퇴하고 허물어진 정신의 허울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보수는 다시 발디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전직 대통령의 문구. 정의와 진보를 추구하는 분들은 노무현을 버려야 한다. 나의 실패가 모두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즉생. 충무공이 권했다던 그 세상의 이치를 가장 즐겨 사용한 인물은 공교롭게도 오래전에 그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늘 최종 변론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동안 이루어진 17차례 변론을 토대로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거쳐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론내는 겁니다. 헌재를 연결해서 최종 변론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장시간 이어졌는데 조금 전에 완전히 끝이 났다면서요? 네, 조금 전 8시 40분쯤 최종 변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15명의 변호사가 최종 변론에 나서면서 재판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지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당시에 3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정도 걸린 셈입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은 국정 혼란 사태에 조속한 종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실체 파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같은 주장의 반복 외에도 하여간 거친 발언은 똑같이 재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대표적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대통령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요. 국회 측 종합 서면에 비선실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문제를 삼은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비선실세가. 이게 법률 용어냐 이러면서 뜻도 모르면서 대통령을 잡겠다 이렇게 비난을 하다가 저지를 당했습니다.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에게. 그러자 이제 바로 잘못했다며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김 변호사는 이번 탄핵 소추를 조선시대 연좌제에 비교하면서 이번 탄핵이 결국에 친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탄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까 일부에서는 때려잡는다는 표현이 나와서 좀 방송에서 옮기기도 민망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정원석 기자는 그냥 잡겠다라는 표현만 해서 어느 표현이 맞는 겁니까? 때려잡겠다는 표현도 썼고요. 이 표현이 여러 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그걸 말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나오자마자 그 때려잡겠다, 사람을 잡겠다 이런 표현은 너무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즉각 김평우 변호사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 일부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박 대통령의 입장문, 그러니까 최후 진술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모든 혐의와 관련 없다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동욱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 의견서를 직접 썼다고 하는데요. 결국 박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자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최순실 씨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불찰이었다고 하면서 국민께 송구스럽다 이런 말도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을 종결하면서 입장을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예, 일단 그 국정 혼란 사태가 지금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인의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헌법 법률 절차에 따라서 실체 파악을 위해서 이 재판관 8명이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선고 기일에 대해서는 추후 양측에 통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3월 10일이 될지 13일이 될지 그 최종 그 선고일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3, 4일 전쯤 양측의 선고 기일이 통보되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은 3월 둘째 주 중에는 통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재 나가 있는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오늘 최종 변론에서 나왔던 양측 발언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분석해보고 이제 선고 때까지 남은 절차는 뭔지도 추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곧바로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대선 주자 인터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종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대통령 대리인단의 굉장히 거친 변론은 이어졌습니다. 네. 일단 이제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좀 여론전 쪽에 더 가깝다 이런 느낌도 줄 정도인데요.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정원석 기자도 좀 소개를 했는데요. 이동욱 헌법재판관 출신 대리인이 탄핵 인용의 경우에는 내란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런 위협성 발언을 했습니다. 예. 김평우 대리인은 세월호 같은 재난 사고가 또 없을 것 같느냐,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망발을 했고요. 예. 변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표현들이 넘쳐났습니다. 극단적 상황과 표현들을 앞세워서 과연 대통령을 계속 흔들 것이냐라면서 친박단체 등 지지자들을 움직이고 결집하려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언론 쪽에도 굉장히 가시돋친 그런 불만을 좀 표시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일단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대다수 언론들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예. 정장현 대통령 대리인이었는데요. 현재까지 편향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많은 언론사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비꼬는 듯한 말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지금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 극우 성향의 일부 친박 매체들 쪽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때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온다는 얘기도 들려왔는데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발언 강도를 보면 역시 이번에도 이제 김평우 대리인이 가장 강도는 셌던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 대리인은 지난 기일 때 헌재가 잘못 결정을 내리면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분열돼 그런 유혈 사태가 날 것이다라고 했던 인물인데요. 그건 말 그대로 그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 대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친구니까 책임을 지라는 것은 조선시대 연자제 주장과 같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예. 또 특이한 주장이 하나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면서 노코멘트, 즉 무응답.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 이런 예. 주장을 폈습니다. 그 침묵도 자유다, 표현의 자유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경우에 근데 침묵이 적절한 것이냐 하는 논란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김평우 대리는 주말 집회에 나와서도 굉장히 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판정에서도 이제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출석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 입장을 대리인이 대독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4쪽 분량의 의견서, 본인 의견서를 이동욱 대리인이 대신 읽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이 의견서에서 1998년, 19년 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부터 시작된 자신의 정치 역정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예. 3쪽이 넘는 분량을 자신은 약속을 지킨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한 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썼습니다. 예. 또 최순실 씨 추천으로 인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고 기업들의 재단 모금도 자발적이었다면서 좀 뜬금없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도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예. 그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에서 잠깐 짚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입장문은 기존 주장하고 달라진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측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일부 나온 얘기로는 권성동 위원장이
울먹거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오늘 변론의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초반부에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도록 헌재가 재판으로 입증을 해달라라면서 잠시 발언을 멈추고 감정을 억누르고 흐느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또 황정근, 이용구, 이명웅 대리인 등 국회 대리인들이 차분하게 재단 모금과 국정농단 그리고 세월호 참사 대응 미비 등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차분하게 변론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남은 절차는 비공개 평의 그리고 결정문 작성입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하죠. 예, 재판관 평의는 헌재 3층에 있는 비공개 평의실에서 열리고요. 기록원 없이 치열하게 8명의 재판관만 모여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예. 평의는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재판관이 법리를 다퉈서 표결을 한 뒤에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선고는 사흘 전쯤 양측에 통보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다음 달 9일 내지 10일 또는 늦어도 13일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2주가 남았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예. 예. 자, 대선 주자와의 인터뷰. 오늘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옆에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작년 11월 28일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대략 한 열흘 전에 저하고 인터뷰를 하셨고 그 이후에 꼭 석 달 만에 다시 이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 그 뉴스룸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치부 기자들이 묻고 문 전 대표가 답하는 소셜 라이브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른바 이제 마크맨들이라고 해서 평소에 문 전 대표를 따라다니면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나올 텐데 저보다 인터뷰를 더 잘할 때도 많아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주자들도 굉장히 저와의 인터뷰보다는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더 즐겨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그 전에 제가 좀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석 달 만에 뵙습니다. 예. 석 달 만에 하여간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 이런 상황까지 오실 것을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이렇게 막 갈라지고 위협적인 발언도 또 나오기도 하고 불복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너무 드라마틱했어요. 예. 어떻게 뭐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러시겠죠. 예. 야당들이 지금 황교안 대행을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예. 물론 바른정당은 그럴 생각은 없다고 아까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야 3당만 가지고도 일단 뭐 성원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물론 거기는 찬성하십니까? 저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예. 또 야 3당의 그 탄핵 결정 지지합니다. 예. 바른정당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뭐 야당들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탄핵 사유가 충분하니까요. 그 사유라 하면? 이번에 특검 연장을 거부한 예. 이것만 가지고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예.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애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여기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의 직무가 대통령의 국정 전반을 보좌하는 것이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행정각부를 통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그렇게 장기간 동안 예. 광범위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것까지 가는 건 좀 심하지 아마 바른정당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뭐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함께 탄핵될 만한 그런 사유라고 생각했는데 예. 다만 대통령 직무를 대행해야 될 그 예.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탄핵에서 제외된 것이라. 그러면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국민의당 쪽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왜 벌써 이제 몇 달 전 얘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선 총리 교체, 그다음에 후 탄핵으로 갔어야 된다. 근데 그때 민주당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온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그건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때 선 총리 선출이라는 것은 마냥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그렇게 이제 주장된 것이었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때 야당이 그 제안을 받아서
뭐 이 총리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거나 또 총리가 누구 적임자냐 예. 이렇게 논란하기 시작했다면 저는 아마 탄핵 열차가 탈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전 출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탄핵이 되지 않았거나 예. 훨씬 늦어졌거나.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어찌 보면 조그만 갈등을 겪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양당이 좀 푸셔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당시의 기억들을 양쪽에 모두 되살리셔가지고요. 예. 그러나 지금은 또 황교안 그 총리에 대한 탄핵 예. 그리고 또 특검 연장에 대해서 야당들끼리 함께 힘을 모으고 공조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황대행이 밝힌 연장 거부 이유 중에 대선에 미칠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어찌 보면 검찰한테 대선이 끝날 때까지 조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읽히기도 한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왔는데 혹시 그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특검 연장 거부 사유가 더더욱 부당한 것입니다. 예. 특검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오로지 특검의 수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느냐 예.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황대행은 그런 사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이거든요. 예. 그 자체가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나 어찌 보면 이건 뭐 물론 아직 결정은 안 된 겁니다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어찌 보면 탄핵보다도 대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출마를 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봅니다. 아, 황대행이 출마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의 행보를 보면 뭐 출마를 염두에 둔 듯한 행보가 예. 많이 있고 이번에 특검 연장 거부 결정도 저는 그 이러한 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아예 상정하고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죠.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승복해야 한다. 이게 25일에 하신 발언이신데요. 작년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혁명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달라진 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탄핵 인용이 확실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은 뭐 대한민국에 하도 몰상식한 일들이 뭐 잘 일어나니까 예. 뭐 마지막 순간까지 경각심을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제가 가진 법 상식 또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보면 이 탄핵 사유가 그야말로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예. 저는 헌재가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뭐 별로 그렇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래서 탄핵이 기각될 그런 경우라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탄핵 결정이 난다면 그것이 기각 결정이든 또는 탄핵을 인정하는 결정이든 예. 저는 정치인들은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대선 주자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좀 가끔씩 따져 묻는 이유는 말씀이 바뀌시면 나중에 혹시 또 다른 경우에 또 바뀌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예. 최소한 대선 주자는 그래서 일관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예, 저는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혁명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승복할 것이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예. 저는 이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것이 그 국민들의 압도적인 그 이렇게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하고 워낙 동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승복할 것인가?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더 크게 분노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작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마 국민들이 승복하겠냐? 예, 또 다른 어떤 거기에 저항권의 행사.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조금 굉장히 강해지긴 했는데 국민들이 안 받아들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도 그런 객관적인 예측을 말씀드린 것이고 문재인 대표께서는 제가 무슨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나는 승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우선 법 제도에 따른 결정을 정치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죠. 근데 지금 대리인단 측은 뭐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뭐 압박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집회 현장에서는 뭐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건 뭐 곧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아무튼 이 헌재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탄핵 재판을 하면서 그 하는 도중에 공공연하게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 법률가의 어떤 윤리 의무를 위배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헌재가 이 대통령 탄핵 재판이라는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아주 인내하면서 조심스럽게 재판을 운영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미국 같았으면 그런 발언에 대해서 법정 모독죄가 적용되거든요. 예. 저는 뭐 그 발언에 대해서는 헌재는 인내하면서 넘겼다 하더라도 예. 대한변협이 징계에 회부해서 저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른바 이제 하야설 지금은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그 얘기 계속 끄집어내다가 청와대에서 워낙 뭐 완강하게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쑥 들어가긴 했는데 전혀 그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일까요? 그야 뭐 저야 뭐 알 수는 없는데 예.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예. 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탄핵 절차를 늦추려고 발버둥치는 예. 그런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스스로 물러난다면 예.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재명 시장은 먼저 하야하는 게 좋다. 그 대신 사법 처리를 피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은 바람직하지만 예. 그러나 자진 사퇴가 뭔가 정치적 타협을 위한 무슨 흥정거리가 될 수는 없다라고 예. 생각하고 여전히 사법 처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탄핵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는데 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대로 탄핵 절차가 계속돼야 되고 예.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아까 그 발언의 맥락의 변화와 관련된 질문에 이어지는 건데요. 처음에는 왜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단어 쓰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었죠. 예. 예. 근데 지금은 그 얘기는 이제는 뭐 명예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다 차버린 것이죠. 예. 따라서 그 얘기는 뭐 이미 취소한 지 오래다. 이제 와서 되풀이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요즘 이슈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토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토론의 횟수 문제인데요. 이재명 시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토론을 원하는데 그냥 알려지기로는 문재인 전 대표께서 가장 소극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론해 주시죠. 뭐 다른 주자들이 보다 많은 토론 기회 뭐 바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나 뭐 그 문제는 우리 후보들끼리 뭐 사사롭게 토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 당의 경선 절차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이 문재인 전 대표의 편을 들고 있다라고 그쪽에서 뭐 저에게 우선 할 이야기는 아닌 것이고 예. 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예. 오늘 이제 특검이 이제 거부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든 특검이 연장되지 않은 상황에 또 결국은 거부까지 된 마당에 또 탄핵도 내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우리 당의 경선을 위한 후보 간의 토론을 한다고 막 이렇게 딴전을 피우면 예. 저는 뭐 그것이 국민들이 잘 납득이 갈 것인가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당도 예. 이렇게 충분한 이렇게 탄핵 그 회수를 마련하면서 탄핵 전의 회수를 2회로 예. 좀 최소화한 것이 그런 탄핵 상황이 아닌가 전에 생각합니다. 횟수를 한 번으로 했다가 인터넷 토론을 하나 네, 추가시킨 그렇다고 거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느 후보 편을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선두가 아닌 후보 경우에는 가능하면 뭐 의견도 많이 발표하고 싶고 노출도 많이 되고 싶고 그렇지 이해할 수 있죠. 예. 근데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갖다 횟수에 굳이 포함시켜서 2번 하기로 했잖냐 하는 것은 그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글쎄 뭐 그거 뭐 제가 잘 모를 뭐 이야기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좀 더 탄핵에 이렇게 전념해야 될 시기에 예. 그냥 우리끼리의 경선을 위한 그 토론, 예. 그것은 뭐 그렇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하나 아마 말씀드리면 가까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예. 말씀드리면 이게 토론이 되려 그러면 서로 이제 정책들을 다 조금 이제 제시들을 해야 되죠. 예. 그 제시된 정책을 놓고 토론이 행해져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는 대체로 저는 뭐 여러 차례 정책을 내놓긴 했지만 예. 아직도 후보들이 다 정책을 내놓은 상황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좀 토론이 좀 이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중에 또 몇 분은 몇 분인지 한 분인지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기 좀 어렵지만 정책 나도 내놓을 만큼 내놨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 빨리 이게 토론하고 싶어서 몸이 건질건질할 수 있는데 예. 겪어보면 토론 지겹도록 합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토론 지겹도록 하게 됩니다. 횟수 정해놓으니까 그렇게 지겹도록 하지는 않겠죠. 뭐. 그렇게 당 그 선관위가 예. 정해놓은 토론 외에도 또 이렇게 저렇게 끼어드는 토론들이 있거든요. 뭐 물론 초청하게 있죠. 예. 되면 예. 거기에 이제 구하기 힘든 그런 토론들이 예. 또 하게 되죠. 예를 들면 JTBC가 초청 토론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초청 토론하면 그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오실 겁니까? 저는 뭐 용의가 있습니다. 정말 오실 겁니까? 예. 그렇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토론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 횟수는 훨씬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뭐 경험상 알고는 있는데요. 다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당에서 결정하기를 JTBC가 세 분을 모신다고 해서 세 분이 여기 오시는 거는 불가능한 걸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거 사실 자세한 얘기는 더 안 드려도 되겠지만 공중파 두 번, 한 번 이렇게 하고 종합 편성 채널 한꺼번에 묶어서 한 번 이렇게 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당 선관위가 예.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짠 최소한의 토론이죠. 예. 그러나 시민단체가 예. 검증을 위해서 후보들을 초청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어떤 후보들은 가는데 예. 빠지면 또 분리줄 줄 서니까 그렇겠죠. 응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한번 초청해 보시죠. 예. 이 문제를 제가 문 전 대표께 드릴 말씀은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제가 따로 대화를 해야 되는 저희 방송사 입장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당 차원에서 정한 것을 문 전 대표께서 아직 파악을 완전하게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저는 다 맡겨둔 상태고 따르겠다고 저는 이제 한 상태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예. 토론 문제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 과거에도 보면 여론조사상에서 1위를 달리는 분들이 토론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에 다른 후보들도 문 전 대표께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도 하고 또 그게 또 하나의 이제 공격 프레임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토론공화국에서 비서실장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이 토론 부족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입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던 97년도 대선, 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던 2000년 대선. 예. 그때는 여야 후보 간의 그 TV 토론이 수십 회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대선 때는 우리 당내 경선을 위한 TV 토론들은 수없이 이루어졌지만 정작 박근혜 후보와 저 간의 본선용 토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딱 TV 토론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고 우리가 검증되지 못한 대통령을 선출한 결과 이번에는 오늘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아무튼 그런 상황은 연출 안 되기를 저희들 바라고 저는 있습니다. 경선이든 본선이든 충분한 TV 토론의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예. 다른 후보 얘기들을 제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안보자문단에 들어간 장성의 별 개수에 빗댄 별 100개 영입전. 100개가 다 모였습니까, 혹시? 넘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100개든 200개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우리가 국방안보 예. 또는 경제, 외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드리려면 예. 우리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맨파워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예.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 대선은 인수위가 없는 그런 대선입니다. 예. 곧바로 당선되는 대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방대한 정부기구를 구성도 해야 됩니다. 예. 또 그러려면 사전에 충분한 인재풀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저와 함께 활동하는 분들로만 인재풀을 뭐 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 저는 뭐 당의 후보가 되면 경쟁하는 후보들이 확보한 인재풀도 저는 뭐 넘겨받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만 또 저희 쪽에 합류하지 않은 그런 분들까지도 다 인재풀 속에 넣어서 예. 제대로 진정을 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인재풀을 넓히는 차원에서도 예. 필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질문을 그렇게 드린 이유는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별 100개나 200개가 모였다고 해서 안보가 튼튼해지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후보에 아직 후보는 아니십니다만 명확한 어떤 뭐 안보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싱크탱크 뭐 900명인가요? 예. 현실적으로는 그 900명한테 나중에 다 빚을 지는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걱정들도 있는데 그 걱정은 여기서 안 하도록 하고요. 아닙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정도로 부족하고 더 많은 인재풀을 넓혀서 한 10,000명 정도의 인재풀은 확보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드린 질문은 그 뜻이 물론 그렇게 주장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900명이다 혹은 10,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 많은 인재풀이 아니라 후보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실천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앞서 보여주고 그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900명, 10,000명이 모인다 한들 그 100가쟁명인지 아니면 통합돼서 얘기가 나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중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 제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탕평의 인사 원칙 이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예. 또 하나는 이제는 뭐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예. 그런 통합적인 인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려면 폭넓은 인재풀이 필요한 것이죠. 예. 제가 과거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참여정부 때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해서 10만 명 정도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한 8만 명 정도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확보를 했었는데 그 상태에서 정권이 넘어가자 이명박 정부가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해버리고 예. 그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그냥 거의 뭐 폐기 처분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사사로운 인사가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럼 보충 질문으로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인재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뭐 나름 자문위원단이 뭐 공부도 하고 거기서 정책도 내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방향을 미리 정해 주십니까? 아니면 완전 다른 체제로 그쪽에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 문 전 대표가 택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정책 발표를 했었는데 예. 일단 기본 준비는 국민성장에서 전문가들 준비를 합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선대위의 정책본부가 다시 한번 걸러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저가 함께 조율해서 마지막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 전 대표의 생각과 다르면 어떡합니까? 제가 마지막 점검하면서 제 의견을 반영시키니까 예. 결국 발표하는 것은 저의 정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 전 대표의 생각이 달라서 문 전 대표의 생각대로 하면 그러면 900명이든 혹은 10,000명이든 모인 그 많은 두뇌 집단에서 나온 것은
소용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분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100%다 받아들여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준비한 작업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예. 전문가들로서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소셜 라이브는 이어집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따뜻하겠지만 곳곳에서 오전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